낭만서점 15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시원한 느낌이네요. 허나무입니다. 네, 오늘은 왠지 시원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거 무슨 라디오에 DJ가 네. 오프닝 할 때 네. 하는 멘트 같은데요. 그럼 끝날 때는 오늘 이렇게 할까요? 잘 자요. 좀 표절 아닌가요? 굿나잇. 네. 네. 허나웅 평론가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여쭤보시니까요. 뭐 얘기를 하죠. 저는 다음 주 수요일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이틀 뒤겠네요. 네. 네, 그날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날만 보고 사십니까? 한국을 떠납니다. 한국이 싫어서는 아니고요.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이 정도까지만 하죠. 알겠습니다. 뭐 네. 갔다 오시면 선물 많이 사오시는 거죠? 선물이요? 선물이 뭐죠? 눈동자가 많이 흔들리네요. 네, 선물이 뭐죠? 네. 이미 저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물 아닌가요? 네. 이런 큰 선물 받았으니까요. 네. 댓글 소개 바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주가 선물이다. 이런 기분. 얼른 저희에게는 사실 댓글이 또 선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오디오 클립에 나와 있는 이제 댓글인데요. 먼저 얄리님이십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 케미가 낭만서점의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아마 이게 좀 핵심이신 것 같아요. 얄리님께서는 네. 이언 맥큐언의 신작 솔라 나왔던데 기회되면 다뤄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댓글을 오늘 소개해드리지만 읽은 건 꽤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언 맥큐언의 솔라를 다루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고 있을 때 이 댓글을 읽고 여기 나왔으면 다뤄야 되겠네 라고 해서 저희가 다루기로 했죠. 네. 네. 이언 맥큐언 작가의 채실비치에서라는 작품을 네. 예전에 정의원 작가님과 낭만서점 진행할 때 다룬 적이 있어요. 네네. 네. 하지만 뭐 중복된다고 해도 네. 이언 맥큐언은 워낙 또 네. 유명한 작가고 또 그만큼 뛰어난 작품을 네. 쓰는 소설가니까요. 이번에 솔라도 저희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뭐 채실비치 같은 경우는 채실비치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영화로 또 나오고 주인공이 시얼사 로넌이잖아요. 그리고 이언 맥큐언이 이번엔 또 각본 작업. 네, 이번엔 각본 작업이 아니라 사실 이언 맥큐언은 이 영화 자신의 작품 영화 만들어질 때 각본 쓰는 거를 꽤 자주 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연결하고 솔라를 저희 그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채실비치에서를 영화로 보신 다음에 다시 이 정의연 작가님과 허위평론가님이 녹음하셨던 그 팟캐스트 들으시면 이언 맥큐언으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그렇게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네, 쭈니맘님의 댓글입니다. 낭만서점 사랑합니다. 매주 업데이트 되기를 기다리며 듣는 애청자입니다. 낭만서점을 처음 알았을 때는 이미 읽은 책들이 많아서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들과 또 허나문 평론가들이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들으면서 이 책을 읽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점점 제가 책 읽는 속도보다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제는 두 분의 평론을 듣고 솔깃해져서 책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책을 읽고 들으리라 하고는 이제야 듣게 되었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이왕이면 책을 읽은 다음에 네. 본인의 생각과 저희의 네. 의견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방송을 들으시는 것도 네. 좀 흥미를 돋우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다음 댓글도 소개해드릴게요. 이름 멋있네요. 탈급식, 입학식. 네, 라임도 맞는 것 같고. 네. 올해 4월부터 교보문고 낭만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제가 합류하면서부터인가요?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있네요. 연인부터 띄엄띄엄 보다가 그 얘기는 김성현, 박혜진 평론가님이 진행해주시는 낭만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막 정주행을 끝냈습니다. 무언가 집중하면서 듣기 아주 좋은 것 같네요. 각주 달기 시간에 모히또를 듣고서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역주행 베스트셀러 야쿠마루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방송했는데 이제 그거를 들으신 모양이에요. 모히또를 듣고서 댓글을 남기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학교 매점에서 모히또 음료수를 파는데 학교 매점에서 모히또 음료수를 파는군요. 뭐 알코올을 뺀 무알코올 모히또 모히또도 판매를 하죠. 네,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면문단에서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써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문단에서 노인과 바다에 나온다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쓸 때 이 모히토를 마시면서 썼다고 하니까요. 아마 그 기운들이 이 소설에 담겨져 있겠죠. 예, 그러시면서 무더운 날씨의 두 분에게 일본어로 일본어가 나오네요. 어렵네요. 간바레! 를 외치며 전 자기소개서 쓰고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결과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에게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신 두 분 목소리만큼 잘생기셨어요. 그쵸? 네. 네. 허낭평론가님이 지금 네.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뭐 다른 무엇보다 잘생겼다라는 칭찬에 약하시군요. 그 얘기를 항상 듣고 싶어요. 많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빈말일지라도 네. 항상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해드릴게요. 구영타님, 허위평론가님의 바텐더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만화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텐더의 최고 덕목은 과묵입니다. 조그만 창 하나 달려있지 않은 바의 출입문을 이 세상과의 단절을 뜻한다고 하죠. 그 무겁고 두터운 문 하나가 고단한 세상에서의 우리를 있게 해준다고 하니 바는 참으로 멋진 곳인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애청자들에겐 낭만서점이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부코를 사칭한 기계 목소리 전화가 왔을 때 허남몽 평론가님의 으시으시 하더라고요 라는 표현이 너무 귀여운 회차였습니다. 예, 네. 이렇게 쓰셨네요. 그 기계 목소리가 지금 장안의 화제죠. 그때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지문에 이제 기계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서 전 또 나름대로 기계 목소리를 흉내내서 라고 대본을 읽었는데 갑자기 PD님께서 아니요 정말 기계 목소리 입힐 거예요 라고 하셔서 잠깐 이 녹음이 끊겼던 그 일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반응이 좋으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브라이트 엠비 트루님께서 9월 3일이요? 추가 모집이요? 와 정말 기뻐요. 마치 수강신청 광탈했다가 정정기간에 자리 나서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은 느낌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꼭 신청할 거예요 하셨습니다. 네, 그때 꼭 이제 만나 뵙기를 기약을 하고요. 다음 댓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피토피 라떼님이신데요. 바텐더가 주인공이 되는 책이라니 어쩐지 신비로운 느낌이 듭니다. 역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읽고서 남겨주신 건데요. 저에게는 아직 바라는 공간과 칵테일이 주는 납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읽으신 건 아니고 이제 방송만 들으신 거네요. 네. 논외로 각주 달기는 늘 제 예상을 뛰어넘는 분들을 모시는 것 같아요. 그건 토피토피 라떼님 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렇거든요. 그때 정말 칵테일 전문가님을 네. 각주달기를 모실 줄은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직업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제작진의 섭외 능력 존경스럽습니다. 예, 저희도 항상 그 존경에 대한 느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달린 댓글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댓글은 항상 저희를 춤추게 합니다. 네. 근데 왜 춤 안 추세요? 마음속으로 추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그 허위평론가님이 춤추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런 댓글들이 허위평론가를 춤추게 하고 그 모습이 저에겐 굉장히 좀 재밌게 다가오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댓글로 우리 허위평론가님이 춤추는 시간을 많아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색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경조의 보도이고요. 제목은 휴가에 읽고 싶은 책 1위는 역사의 역사.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휴가를 떠나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꼽는 설문조사에서 유시민 작가의 역사의 역사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인터넷 교보문고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총 1만 6천 명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 결과인데요. 2위는 최근 100만 부를 넘긴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3위는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허나웅 평론가님은 네. 곧 휴가 가시잖아요. 네. 어떤 책 넣어가실 예정인가요? 가져가야죠.
원래 안 가져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갔다 오기 때문에 낭만서점 녹음 날짜가 좀 밭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 갔다 온 다음에 바로 녹음할 그 책, 그리고 독서클럽에서 처음에 할 작품이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2권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확 사라지네요. 왜요? 뭔가 책 읽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책 읽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 녹음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의무감을 갖고 하니까 여행 가는 기분이 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네. 또 이 방송을 들을 독자분들 또 독서클럽에서 만나 뵙게 될 또 이 청취자분들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래. 내가 의무감이 아니라 재밌게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마지막에는 약간 좀 분칠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네. 2번째 소식입니다. 네이버 아마존 오디오 콘텐츠에 꽂혔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한국경제의 보도입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이 오디오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보급 등 이 오디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수요가 급증하는 동영상에 이어 오디오 콘텐츠가 정보기술 기업들의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부터 자사 오디오 플랫폼 오디오클립에서 유료 오디오북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살인자의 기억법,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신경끄기의 기술 등 총 30건의 오디오북 컨텐츠를 판매하고 있고요. 4분기에는 오디오 클립의 일반 창작자도 오디오북을 자유롭게 올리고 팔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구글은 지난 1월부터 자사입 장터인 구글 플레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45개국에서 오디오북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서비스는 국내 오디오북 전문 업체 오디언 소리와 제휴를 맺고 1만여 개 콘텐츠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뭐 라디오와 같은 오디오 콘텐츠는 이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기사를 접하고 보면 이젠 또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또 콘텐츠가 됐잖아요. 저희처럼 목소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 제가 꼭 성우 같죠? 저는 나 부끄러워서 뭐라 댓글을 못하겠네요. 저는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를까요? 아무튼 이렇게 또 소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는다고 하니까요. 네. 이만큼 또 반가운 소식도 없네요. 허낭평론가님 계속 메소드 연기 연습 중이시잖아요. 네. 언젠가 오디오북 뭐 녹음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윤태진 PD님에게 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예. 허낭평론가님 연기가 느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연기가 늘다니요. 지금 절정에 올랐는데.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긴 해도 그 영역은 저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네. 허나홍 평론가님의 연기는 낭만서점에서만 독점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좋네요. 낭만서점 단독 리사이틀. 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낭만서점 158회에서는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슌킨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니자키 주니치로 작가는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접했고요. 저희가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슌킨 이야기를 이번에 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작가의 작품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생각나는 감독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본의 마스무라 야스조라는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이 감독이 보통 보게 되면 일종의 좀 가학과 피학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건 아니지만 은유적인 묘사들이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일본의 감독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작품을 영화로 만들었으면 참 대단했겠다라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뭐 치인의 사랑도 그렇고 몇 작품을 실제로 정말 마스무라 야스조 감독이 작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작품을 소설이 아니라 영화로 먼저 접했던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반가웠고 미리 알아보지 못한 건 또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이름을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 문학상
통해서 먼저 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에 대해서 네. 예전에 제가 좀 조사를 할 때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자키 주니치로라는 작가가 있구나라고 네네. 하면서 제가 이 작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네네. 일본의 대표적인 이 섹슈얼리티를 다룬 네네. 소설가다 이렇게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마 사드가 또 그쪽 계열로 유명하긴 한데 또 보면 좀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보여주는 유미주의, 탄미주의가 되게 섬세한 어떤 이 묘사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큰 차별을 보이는 게 아닌가. 네. 나름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라는 작가 여러분께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허낭평론가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1886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고요. 메이지 말기부터 쇼와 중기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며 다방면에 걸쳐 문학적 역량을 과시한 작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노벨 문학상 후보에 수차례 지명이 되면서 일본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제가 아까 이제 탄미주의, 유미주의를 말씀드렸는데요. 탄미주의적 색채를 드러내며 여성에 대한 에로티시즘, 마조히즘 등을 극도의 아름다운 문체로 탐구하였다. 라고 소개가 되고 아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슌킨 이야기가 그것에 좀 부합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평생 작품이나 제재, 문장, 표현 등을 실험하며 다채로운 변화를 추구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날 미스터리, 서스펜스의 선구가 되는 작품이나 활극적 역사소설, 구전, 설화문학의 바탕을 둔 환상소설, 그로테스크한 블랙유머, 고전문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1965년에요. 신부전과 신부전이 발병하면서 80세의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네,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 작가에 대해서 네. 다른 일본의 문인들이 네. 여러 고평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우선 에드워드 사이덴 스티커라고 하는 네. 이 문학 연구자이자 이 번역가가 있는데 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을 이제 번역을 했었죠. 맞습니다. 네. 이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이 사이덴 스티커에 대해서 이 노벨 문학상의 절반은 사이덴 스티커의 몫이다라고 하면서 경의를 표한 적도 있는데요. 뭐 실제 상금도 이 사이덴 스티커와 반분을 했다고 하죠. 네. 자, 이런 유명한 번역가인 사이덴 스티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없는 일본 문학은 꽃이 없는 정원일 뿐이다. 라고요. 끝내주는 평가네요. 정원에 꽃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정원에 네. 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문학은 뭐 실체가 없다. 이 사람이 없었어요. 뭐 이런 좀 쪽으로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사이덴 스티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은 설국을 쓴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아니라 이 다니자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아예 단언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거죠. 네. 또 미시마 유키오, 금각사로 우리에게 네. 알려져 있는 역시 유미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데요. 이 미시마 유키오가 이 다니자키는 천재다라고 평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평도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다니자키 주니치로는 일본의 국민 작가라 할 만하다. 나는 그처럼 문장력이 뛰어난 작가를 사랑한다. 와, 이 정도의 그렇죠. 평을 받은 작가가 또 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작품을 낭만서점에서도 한번 다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마침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 선집이 네. 시리즈로 또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낭만서점을 허위평론가님하고 함께 진행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낭만서점을 듣는 청취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작품을 어떤 작품을 할까 고를 때 그게 굉장히 궁금증이 일면서 이번에는 좀 어떤 작품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에 좀 부합하는 작품이 또 이번에 슌킨 이야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상 진행도 하지만 공부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작품을 알게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좀 보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쏜살문고 시리즈로 출간이 됐는데 저는 이 표지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 네. 작품 한번 다뤄봐야지 라고 해서 이번에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표지를 딱 보면서 보면 샤미센을 아마 연주하는 여자가 있고 그 앞에 남자가 있는데 그 앞에 남자가 눈 쪽으로 저는 처음에 나무젓가락을
들고 있는 줄 알고 되게 코믹하게 이 음악을 듣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장면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장면이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장면인가? 라고 했던 것과는 전혀 이제 결이 다른 네. 그런 묘사로 담겨져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뭐 여러 작품 중에 네. 어떤 걸 저희가 소개를 할까 고민을 네. 하다가 그렇죠. 슌킨 이야기를 고른 건 가하바타 야스나리의 평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슌킨 이야기를 두고 그저 탄식할 뿐. 다니자키의 작품은 더할 나위 없는 걸작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슌킨 이야기 뒤쪽에 보면 이제 옹기니의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명한 문학평론가 나카무라 미스오에 의해 일본 근대소설 중 10편의 걸작을 꼽으라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슌킨 이야기에 대한 이 평가들은 정말 뛰어나고 대단하다. 라는 그런 단어들로 소식이 되고 있죠. 네. 도대체 얼마나 네. 훌륭한 소설이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싶어서 저희가 오늘 이 작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의 서술자는 오사카에 있는 슌킨과 사스케의 묘소에 찾아갑니다. 이 서술자가 슌킨과 사스케를 알게 된 건 모지야 숨킨전이라는 책자를 통해서였는데요. 이 책자는 슌킨이 세상을 떠난 3주기에 맞춰 이 그녀의 제자였던 사스케가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술자는 이 슌킨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슌킨과 또 사스케에 대한 자신의 추론을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데요. 샤미센이라는 악기를 다루는 예인으로 살았던, 그리고 사제지간이자 연인 관계였던 슌킨과 사스케의 삶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 예사롭지 않은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슌킨 같은 경우 음악적 재능, 춤을 추는 재능도 굉장히 뛰어났는데 사스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제자로 문화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슌킨을 말하자면 그 생활하는데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로 들어갔었는데 네. 그 보좌해주는 역할 중에 또 그를 위해서 샤미센을 연주를 하다가 그 일종의 문화생처럼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주종 관계였다가 스승과 제자인 관계였다가 또 보게 되면 연인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런 이들의 인생이 그럴 정도로 좀 파란만장했다는 것을 이 둘의 관계에서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선 슌킨과 사스케의 무덤에 찾아간 서술자가 확인을 한 건 무덤의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큰 무덤이 이제 슌킨이죠. 네. 슌킨의 본명은 모지야 고토라고 하고요. 오사카 약재상 집안에서 1829년에 태어나서 1886년 5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작은 무덤은 이제 사스케죠. 호는 긴다이고요. 슌킨의 제자. 1907년에 사망을 했고요. 슌킨보다는 4살이 연상이고 슌킨이 사망하고 나서요. 25년을 더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년 83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스케가 슌킨의 무덤을 세웠는데 네. 자기 무덤은 스승보다는 네. 훨씬 작게 네. 그리고 스승을 보좌하는 형태로 네. 그렇게 자기 무덤을 좀 만들어 줄 것을 네. 원했던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서술자의 묘사에 따르면 이 슌킨의 무덤 옆에 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잎이 이 슌킨의 무덤까지는 좀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사스케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스케는 죽어서도 이 슌킨을 뭐 스승이기도 하고 모시는 주인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연인이기도 하고 그녀가 죽어서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어떤 무덤이 설치되게 또 의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슌킨은 4살 때부터 춤을 배웠는데 네. 재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9살 때 눈병이 걸려서 시력을 잃게 되는데요. 네. 이때부터 춤을 포기하고 7연금 그리고 샤미센이라는 악기를 배우면서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풍요로웠기 때문에 뭐 생계로 뭐 음악을 배운 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이 배경을 두고 악마의 재능이다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집안의 어떤 이 경제적인 부유함과 상관없이 워낙에 재능이 뛰어났던 거죠. 그리고 눈병에
나고 나서 이 샤미센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우는 거죠. 춤에 재능이 있었지만 음악으로 옮겨간 건데 음악을 하면서도 이 스승에게 배우는데 그 스승조차도 너무나 이 슌킨의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원래는 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하게 가르쳤다고 이렇게 묘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슌킨에게는 그런 엄하게 다뤘던 묘사들이 없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던 거죠. 이 슌킨이 음악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은 검교 슌효라고 하죠. 그렇죠. 이 검교는 이 책의 각주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남자 맹인에게 부여되는 최고의 관직명. 그러니까 아마 샤미센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제 장인이라는 네.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명인에게 이 슌킨이 음악을 계속 배우러 다니는데 혼자 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때 슌킨을 보좌했던 사람이 슌킨 집안의 사환이었던 사스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스케는 13살 때 이제 슌킨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슌킨이요. 굉장히 좀 예민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스케가 결국엔 처음에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슌킨을 잘 보좌했던 이유가 슌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스케는 제일 얌전하고 무엇보다 쓸데없는 말을 안 해서 좋다. 네. 예, 저 같은 사람이 갔으면 아마 슌킨에게 엄청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사스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묘사를 보면 그래요. 이렇게 슌킨이, 그러니까 딱 최적화된 환경에서 뭐 식사를 하고 목욕을 하고 또 샤미센을 연습할 땐 또 연습을 하고 하는 환경들을 너무나 잘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스케 같은 인물이 보좌를 해준다면 정말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허나웅 평론가님은 네.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게 또 매력이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네.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댓글을 읽으면서 보면 뭐 허나몽님이 너무 뭐 웃음소리가 좋아요 하고 있는데 또 허이평랑님은 이런 분석이나 평가가 너무 깨달은 바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평을 좀 바꾸고 싶어요. 저도 좀 진지하고 네. 뭔가를 꿰뚫는 눈이 있고 이런 쪽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아니 허나웅 평론가님은 그런 눈도 있으시지만 유머 감각도 있다라는 네. 그러니까 1+1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1 해주셔야죠. 잘생겼다. 네, 맞습니다. 네, 빨리 진도 나가죠. 네. 이런 게 바로 쓸데없는 말이죠. 자, 사스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네네. 슌킨이 수업을 듣는 동안 네. 사스케는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이 그녀가 연주하는 음곡을 자연스럽게 계속 듣습니다. 보면 사스케도 음악에 대한 좀 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을 계속 귀로만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도 샤미센을 좀 연주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받는 돈, 봉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샤미센을 사고, 근데 샤미센을 연습한다는 게 알려지기 싫어가지고 밤에 잠들었을 때 조용하게 이제 샤미센을 연습을 하면서 우리의 주인님이신 슌킨님께서 이 샤미센을 연주하는 음을 알기 위해서 또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네, 이 소설의 서술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단지 슌킨에게 충실한 나머지 그녀가 추구하는 걸 자신도 추구하려 한 마음이 깊어진 결과 네, 샤미센을 사스케가 연습한 것이다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벽장 안에 들어가서 연습하고 겨울에는 사람들이 다 물러간 뒤에 빨래터에 가가지고 또 연습을 하고. 저는 사스케의 이 열정이 네.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샤미센을 배우는 건 사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맞아요. 예, 그런 특기였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몰래 본인이 독학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심지어 재능이 있어서 맞아요. 예, 그 실력이 또 일취월장하고요. 맞아요. 예. 노력을 게을리하지도 않습니다. 뭐 아까 허나웅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여름에는 소리를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네. 벽장 안에 들어가서 연습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벽장에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하더라도 같이 이제 하는 그 사안들인가요? 네. 사안들이 자면서도 이제 잠결에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빨래터에서 소리 막 물소리에 샤미센이 가려진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슌킨의 어머니가 잠결에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인 슌킨이 이 샤미센을 연주하나라고 하는데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스케가 샤미센을 연습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알려지게 되죠. 네. 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스케는 커다란 공경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네. 사환 따위가 주인 아가씨가 연주하는
그런 곡을 네. 배우려고 하다니. 맞아요. 뭐 이런 식의 사달이 나게 되는데 그렇죠. 슌킨이 사스케의 연주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샤미센 연주를 듣고 슌킨은 우리가 예상한 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괜찮네. 내가 좀 가르쳐주고 싶어. 뭐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사스케가 연주를 되게 못했으면 네. 이 소설이 진행이 안 됐겠죠? 그리고 아마 사스케가 그 사안의 자리도 위태롭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잘하고 봐야 돼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소설이 전개가 되는지 여러분께 낭독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39쪽부터 40쪽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사스케는 슌킨을 스승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작은 아씨라고 불러도 괜찮았지만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스승님이라고 부르게 했다. 슌킨 역시 호칭을 붙이지 않고 사스케라고 불렀는데 이는 모두 검교 슌쇼가 제자를 대하는 모습을 흉내낸 것으로 엄격하게 스승과 제자의 예를 갖추게 했다. 어른들이 바라던 대로 철없는 스승과 제자 놀이는 계속됐고 슌킨도 놀이에 빠져 외로움을 잊고 지냈다. 하지만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두 사람은 변함이 없었고 놀이를 그만둘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2, 3년 후에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 더욱 진지해져서 놀이의 경지를 넘어섰다. 슌킨의 일과는 오후 2시 무렵에 시작됐다. 검교집에 가서 30분 혹은 1시간가량 가르침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와 날이 저물 때까지 배운 것을 연습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는 가끔 마음 내킬 때마다 사스케를 2층으로 불러 가르쳤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게 됐다. 9시, 10시가 되어도 여전히 사스케를 심하게 질타하는 소리가 여러 차례 아래층의 점원들을 놀라게 했다. 사스케, 내가 그리 가르쳤느냐? 안 돼, 안 된다니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밤새도록 하거라.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것도 못해요? 이따금 어린 스승이 큰 소리로 꾸짖으며 발목으로 머리를 때리면 그 제자가 훌쩍거리며 우는 일도 적지 않았다. 네, 여기서 이제 이 발목으로 머리를 때렸다라고 하면 발목으로 어떻게 머리를 때리지? 라고 하는데 우리 신체에 있는 발목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긴 막대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니까요.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지금 스승과 제자 놀이를 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때 나이가 사스케는 15살, 네. 슌킨은 11살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스승과 제자 놀이를 한다라고 했는데 장본인들은 사실 그게 놀이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대목을 저희가 낭독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슌킨과 사스케의 관계가 사실은 예사롭지는 않은 거예요. 보통 그렇죠. 11살 소녀가 특히나 여기도 이제 그런 대목이 등장하지만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에게 스승 노릇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는 사실은 거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는 좀 더 나아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좀 흐르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상은 할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슌킨이 참 엄한 스승이에요. 아, 맞아요. 네. 네. 제가 약간 목소리를 높여서 네. 대사를 했는데 이 바보 같은 놈아. 네. 내가 그리 가르쳤느냐? 네. 예.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밤새도록 하거라. 네. 와. 이건 뭐 스파르타도 이런 또 스파르타 교습이 없습니다. 근데 사스케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기 이제 너무 혹독하게 혼내서 운다라고 했는데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이 슌킨에게 그 교육을 받고 또 밤새 연주하는 거 연습해라 하면 정말 밤새 연습을 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네. 당시에 뭐 이런 사미셴을 가르치던 스승들이 네.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는지 아, 언급이 네. 되어 있는데 맞아요. 와, 보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폭력적이에요. 맞아요. 음. 거기에 대한 대목이 이 41쪽에 바로 나와요. 옛날에는 취미 삼아 기회를 배우는 자에게도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호된 연습을 시켰고 제자에게 잦은 체벌을 가하기도 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아까 이제 이 슌킨이 사스케에게 발목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머리에 상처가 날 경우들이 이런 기회 훈련이나 교육 과정에 많이 있었다는 걸 이 책은 또 그 다음에 바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는 일이 잦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상처 한두 개쯤은 네. 훈장처럼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런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어떤 이 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뒤로 가면은 계단이 있어서 이제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때리다 보니까 그 계단으로 떨어져가지고 또 다친다는 그런 일화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게 그 체벌이 좀 심했던 거죠. 예전에는 또 도제 관계가 맞아요. 예, 네. 엄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스승 밑에 들어가서 그 문화생으로서 네. 수십 년에 맞아요. 걸친 배움을 예, 얻는 건데 네. 그게 한편으로 보면 와,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그게 얼마나 끔찍한 네네. 세월일까. 네네. 저는 좀 뜨악해지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스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묘사를 보면 그것이 견뎌내는 건지, 아니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향에 또 이 슌키니아가 가지는 매력이 있다고 좀 보여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영화가 떠올랐냐면, 네. 위플래시. 위플래시가 생각났습니다. 있군요. 네. 와, 그러네요. 데미안 체젤레 감독의 작품이기도 하고 국내에 이제 크게 또 생각보다 히트를 했던 작품이긴 한데 드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 나오죠. 네.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것 같아요. 그걸 알아본 선생님이 있죠. 너무 무서워요. 이 천재적인 능력을 훨씬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체벌을 가하고 갖은 욕설, 갖은 또 이 망신을 주면서 네. 하죠. 근데 그 학생은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슌킨과 사스케의 어떤 그런 체벌 과정과 좀 닮아 있네요. 허나홍 평론가님은 네. 만약에 네. 사스케 입장이었다면 네.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당장 도망가죠. 엄마! 엄마를 외치면서 슈키 선생님이 나 때렸어. 발목으로 때렸어. 네, 네. 저는 이 나이 때 보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네.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사람이 선생님인데 그렇게 심하게 대했다? 내가 15살이면 중3인데 중2죠. 네, 중2, 중3 정도 되는데 그걸 견딜 수 있었을까? 아마 도망쳤을 것 같아요. 네, 허위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쵸. 저는 엄하게 대하는 스승 밑에서는 네. 제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지 네. 제가 가진 역량을 네. 잘 발휘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플래시 같은 경우 보면 좀 더 심하게 할수록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심하면 심할수록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거의 없어지는 그런 지경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는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은 저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사실 이제 많이 없어져가고 있긴 한데 뭐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네, 저는 이런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는 뭐 학생도 좀 뭐 자아가 쪼그라들기도 하고 혹은 그 반발심으로 어떤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도 있지만 네. 그 변화가 스승에게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스승도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그런 폭력적인 가르침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네네. 예, 그런 이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짙어지면, 그러니까 그 스승이 갖는 어떤 폭력적 성향, 그리고 제자가 갖는 피학적 경향 같은 것들을 일종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또 받아들여지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슌킨이 사스케를 가르치면서 자꾸 난폭해졌잖아요. 네. 이걸 걱정했던 슌킨의 부모가 사스케를 검교 슌쇼의 문화생으로 맞아요. 들여보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스케 역시 같이 배우게 되는데, 같이 배운다고 해도 이 사스케는 배우면서도 이 슌킨의 어떤 그런 영역 안에까지는 들어가진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제 관계가 아니라 같은 선생님을 둔 네. 뭐 동반자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그렇죠. 뭐 슌킨의 부모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사스케를 아예 슌킨의 남편으로 맞으면 네. 어떨까 하고 말이죠.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슌킨은 생각이 없죠. 단호하죠. 감히 어찌 아래 것과 내가 부부가 될 수 있으리요. 라는 반응을 보이죠.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 슌킨의 부모가 이 신분이 낮은 사스케를 이 슌킨의 대릴 사유로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원래 우린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갑의 위치에 있으면 더 심하게 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이 자식이라면 견제하지도 않고 이런데 슌킨의 부모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시로서 보면 좀 깨어있는 일종의 깨어있는 부부였던 거고 그래서 이 슌킨이 좀 더 잔혹해지면 또 잔인해지면 거칠어지면 할수록 그걸 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또 노력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사스케와 슌킨에 대해서 신분의 어떤 차이에 관계없이 그렇다면 아예 이렇게 좀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 보면 굉장히 좀 획기적인 생각 아니었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그 배경에는 이 맹인인 딸을 격이 맞는 집안에 시집 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니까 네, 맞아요. 슌킨을 위해서라면 사스케가 더없이 좋은 연분이라 여겼던 것이다. 그쵸. 뭐 이런 문장도 맞아요. 쓰여 있습니다. 자, 과연 슌킨과 사스케는 혼인을 올리게 될까요? 이후의 경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금부터 낭독으로 들려드릴게요. 그 이듬해 슌킨이 16, 사스케가 20살 되던 해 부모는 처음으로 넌지시 결혼 이야기를 건네보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슌킨은 쌀쌀맞은 어투로 단호하게 거절했다. 자신은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고 더군다나 사스케 따위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며 몹시 언짢아 있다. 그런데 어찌 상상이나 했으랴.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슌킨의 어머니는 딸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설마 하면서도 내심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더더욱 수상했다. 다른 사람 눈에 띄어 종업원들의 입방아에 오르면 시끄러워질 것이 뻔한 데다가 아직은 수습할 방도가 있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본인에게만 슬쩍 물어보았다. 하지만 슌킨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잡아댔고 미심쩍었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도 없기에 모른 척하고 한 달 정도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 더 이상 사실을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제야 슌킨은 순순히 임신을 인정했지만 아무리 추궁해도 상대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부모는 계속 다그쳤다. 서로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스케더냐? 제가 무슨 연유로 그런 점원 따위와... 슌킨은 덮어놓고 부정했다. 누구나 다 사스케를 가장 먼저 의심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과거에 슌킨이 했던 말도 있고 해서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다. 어차피 상대는 검교의 문화생일 거라며 사스케가 상대를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물어보았지만 그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전혀 모르는 일이며 더군다나 누구인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는 말뿐이었다. 그렇지만 안방마님은 자신 앞에 불려와 안절부절 못하는 사스케의 모습을 어쩐지 수상쩍어했다. 의심스러움이 더해져 재차 추궁해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흘러나왔다. 사실은 그 말씀을 올렸다가는 작은 아씨께 불호령이 떨어져서요. 마침내 사스케는 울음을 터뜨려버렸다.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다그쳐 보았지만 사스케는 도무지 입을 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역시 사스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끝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작은 아씨에게 약속했던 것이 두려워서 분명한 대답은 못 드리지만 그 속사정을 알아서 짐작해 주셨으면 하는 어투였다. 지금 당장은 창피해서 일부러 저리 말하는 것이겠지만 때가 되면 본심을 밝히겠지 하는 생각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우선은 출산할 때까지 아리마루 온천 요양을 보내기로 했다. 슌킨이 17살 되던 해 5월이었다. 오사카에 사스케를 남겨두고 슌킨은 하녀 둘과 10월까지 아리마에 머물렀고 순조로이 사내 아이를 낳았다. 갓난아기 얼굴이 사스케를 쏙 빼닮아 그제야 의문이 풀렸다. 자, 이건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들의 관계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보통의 관계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슌킨과 사스케의 관계가 얼마나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분명 아까 슌킨이 사스케를 가르쳤을 때를 보면, 네. 이건 도저히 두 사람의 육체 관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쵸. 예,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슌킨이 임신을 했고 슌킨이 낳은 아이가 사스케를 쏙 빼닮았다. 네, 그렇죠. 예, 예. 이건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네.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거기까지는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됐어요. 그러니까 사제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한다. 그리고 거칠게 한다. 뭐 그것은 좀 조숙한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제 이들의 육체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작품이 거기서부터 읽는 독자들에게는 좀 다른 독해를 요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고 예상하는 일반적인 흐름처럼 이들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이 작품은 또 되게 희한하게 그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독자가 개입을 하는 건데 이 육체적인 관계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만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그 상상력을 좀 어디까지 더 넓혀가느냐,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제약을 넘어서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네. 거기에 바로 이 둘의 관계에 어떤 이 핵심이 있다고 좀 봤습니다. 근데 슌킨 입장에서는 아이의 아버지가 사스케다라는 걸 극구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마음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 책에도 뒤에 이제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일종의 슌킨의 자존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슌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가 재능도 뛰어나고 집안도 굉장히 높은데 눈이 안 보이게 됐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스케와 이제 결혼하게 만드는 그 환경 자체를 또 받아들이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자존심 같은 것도 들어갔을 거고. 네.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견해인데요. 슌킨의 입장에서 본인이 이 사스케에게 끌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슌킨은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려는 어떤 자존심의 소유자가 아니었던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스케는 뭐 말하면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슌킨이 너 말하면 죽을 줄 알아? 아마 이런 협박을 했겠죠. 네. 네. 너무 무섭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걸 슌킨의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쵸. 예, 그런 또 금지가 걸려 있던 거죠. 뭐 사스케의 입장에서 슌킨이 그렇게 너 말하면 죽을 줄 알아? 라는 말을 안 했어도 돌아가는 상황을 되게 예민하게 또 관찰하잖아요. 눈치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슌킨이 그렇게 좀 둘 간의 관계를 부정한다는 건 사스케 입장에서도 아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떤 밀실에 두 사람이 있었고 네. 거기에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는데 네. 음식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 너희 둘이 먹었지? 네. 이랬는데 아니요. 음식은 없어졌는 게 분명하지만 저희가 먹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 방 안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물증도 있잖아요. 없어졌다는 건 아무튼 예,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먹긴 했는데 네. 우리가 먹진 않았다. 네. 예. 부모도 알면서 속아주는 거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정확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국민학교 아니라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남녀 합반이잖아요. 근데 제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너무 힘을 줘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방구를 낀 적이 있어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그 소리가 어디 들려오니까 제가 낀 게 맞는데 저는 그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나 아닌데? 나 아닌데? 그래서 나 아니야! 라고 잡아 뜯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그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분명히 자기가 했는데. 그러니까. 네, 안 했다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자존심 같은 거죠. 네. 그쵸. 좀 적절했나요? 적절했던 것 같아요. 방귀 비유 매우 좋습니다. 와. 네. 결국 이렇게 두 사람 모두 부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 태어난 아이를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내요. 그렇죠. 예. 보통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거 뭐 상관없이 아이를 낳은 부모라면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슌킨은 그렇게 보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후회를 하거나 아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 슬픔을 느끼거나 그런 감정이 없는 거죠. 네. 이 아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렇죠. 슌킨의 아버지가 말을 하니까 슌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갓난아이로 저를 속박하려 하십니까? 제발 다른 데 줘버리세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갈 제겐 족쇄일 뿐입니다. 라고요. 네, 맞아요. 이 54쪽의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는 어리다고 보고 있지만 이 슌키는
아마 우리가 나이가 어린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좀 독한 마음을 마음속에 좀 갖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슌킨의 캐릭터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네. 보다 내밀한 인간의 에로티시즘이라는 측면에서 사스케와의 관계를 좀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대목이 생각나냐면 예전 이제 수잔 선택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와 애정 관계를 맺을 때에는 그것의 외양을 보게 되지만 보통 우리는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뭐 도덕적이라든지 윤리적이라든지 사회적인 상식을 들이대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그것의 기능을 봐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 기능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기에 시간 속에서 이제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그 둘의 관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이런 관계, 아이를 버리고 자신들의 관계를 부정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얘네 좀 잘못하고 있다. 쟤는 참 부도덕하다라고 쉽게 그렇죠. 뭐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니자키 주니치로 굉장히 뛰어난 점이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가 딱 인간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선 이제 또 다른 인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인간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럽긴 하지만 차차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슌킨과 사스케의 관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측면에서 이 작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의 일이었다. 치통을 앓던 사스케의 볼이 땡땡하게 부어오르더니 밤으로 접어들자 통증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졌다. 그런데도 아픈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양치질을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슌킨의 시중을 들고 있을 때였다. 잠시 후 이부자리에 누운 슌킨이 어깨와 허리를 주물러 달라고 했다. 한참 동안 안마를 하던 사스케에게 이번에는 발을 따뜻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슌킨의 옷자락 끝에 공손하게 모로 누워 자신의 품을 헤치고 그녀의 차가운 발바닥을 가슴 위에 얹었다.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얼굴은 이부자리의 훈기로 화끈화끈 달아올라 치통이 더욱더 심해졌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사스케는 그녀의 발바닥을 부풀어 오른 볼에 올려놓았고 그제야 간신히 참을만 했다. 그때 갑자기 슌킨이 질색하며 그의 볼을 확 걷어차버렸고 그 바람에 사스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만 됐다. 가슴으로 대우라 했지 누가 네 얼굴을 갖다 대라고 했느냐? 눈뜬 사람이나 맹인이나 발바닥에 눈이 없는 것은 매 한 가지이거늘 어찌 날 속이려 듣냐. 이 병을 앓는다는 건 낮의 태도로 보아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또한 오른쪽 볼과 왼쪽 볼은 열기도 다르거니와 부어오른 정도도 다르다는 건 발바닥으로도 가늠이 되거늘 괴로우면 괴롭다고 정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느냐. 나라고 아랫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게 아니다. 그토록 충성스러운 척하더니 주인의 몸을 빌려 제 볼이나 시키려 하다니 너무나 무례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구나. 슌킨이 사스케를 대하는 태도는 대체로 이런 식이었다. 특히 사스케가 여제자를 가르치거나 친절히 대하는 것을 싫어하였으니 이따금 그런 의심이 들 때면 노골적으로 질투심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한층 더 심술궂은 방법으로 괴롭혔다. 그럴 때마다 사스케는 극도로 크나큰 고통을 당했다. 참 묘한 그 대목이죠. 네. 허나은 평론가님의 네. 악! 예, 그 소리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 NG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했던 거죠.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악을 그냥 네. 제가 읽으면서 바로 할까 했는데 허나은 평론가님이 제 유일한 대사를 왜 뺏어가냐고 지켜주시죠. 네. 라고 했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생각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스케가 지금 치통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가 자신이 아플 때잖아요. 네. 아플 때는 모든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이고 이 치통이 걸렸을 때 특히 지금 사스케가 걸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을 데우기 위한 어떤 그런 방목으로 처음에는 가슴에 대고 있다가 이 치통이 있는데 나 발을 갖다 대잖아요. 그걸 아프면서. 근데 저는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에로틱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있다, 아픔으로써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사실 관계에서 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두 대목이 이렇게 접점을 찾는 과정 그리고 이게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보여주는 에로티시즘의 어떤 그런 특징이 아닐까 하고 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걸 영화적인 장면으로 좀 상상해 보면 네. 진짜 장면이 네. 예, 관능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얼굴에 지금 어떤 여성의 발을 네. 갖다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발에 대한 패티시즘 네. 같은 거. 네, 그런 묘사들이 있는 장면들이 몇몇 영화에 있어요. 예전에 보면 이제 김지훈 감독의 장화홍련이라는 작품 보면 극 중에 이제 임수정과 문근영이 자매잖아요. 근데 집 앞에 나와서 개울가 같은 데서 발을 내려놓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김지훈 감독이 그 발 장면을 굉장히 집요하게 잡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장면을 보고 몇몇 비평하는 사람들이 김지훈 감독이 이제 발에 대한 어떤 패티시즘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일종의 좀 공포 영화나 이런 심리물에서는 종종 나오는 묘사이기도 해요. 네. 네. 발이 왜 이렇게 패티시즘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발 같은 경우는 보통 남성의 경우에는 그게 남성 성기의 대체물로 좀 사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발이 에로티시즘의 이 계속 대상으로 여겨지는 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우리 신체의 많은 부분은 우선 바깥으로 보여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발만은 네. 뭐 성기와 더불어서 유독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그렇군요. 않는 그런 신체 부위 중 하나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발에 대한 묘사가 네. 슌킨 이야기에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문신이라는 작품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네. 예리한 그의 시선에는 사람의 발이 얼굴과 똑같이 복잡한 표정을 가진 것으로 비춰졌는데 그 여인의 발은 고귀한 살갗으로 이루어진 보석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치인의 사랑이라는 작품에서는 네. 이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아, 이 발, 이 쌕쌕거리면서 자는 새하얀 아름다운 발, 이것은 확실히 내 것이다. 라고요. 네. 근데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대단하다는 게, 요 묘사, 글로 쓴 묘사인데,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그 감정이 딱 그대로 와닿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아마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가라는 평가를 받은 거겠죠. 그리고 사스케가 자신의 이 뺨에 갖다 댄 슌킨의 발에 말하자면 맞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지금 치통으로 그렇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충격을 가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때의 기억이 그에게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감각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생각나요. 그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로 유명한 비렐름 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매저키스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식의 사랑을 나누는 건 고통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감각을 느껴보기 위해서라는 그런 평을 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사랑한다기보단 지금 사스케와 슌키는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감각이라든지 관계의 어떤 극단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대목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되게 변태 같네?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얘네들은 또 인간이 가지는 어떤 우리가 탐구하지 못한 그런 세계까지도 가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더불어 이 대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유는 눈치채셨겠지만 슌킨과 사스케의 관계가 이 사디즘과 메조이즘의 관계에 매우 흡사하다라는 맞아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대목 얘기를 했잖아요. 이 슌킨이 임신했을 때 사스케의 얼굴과 닮았다. 그러니까 둘이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그 대목은 나오진 않았는데 요런 이제 묘사를 통해서 그들의 사랑은 어땠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대충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아까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사람은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엘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이 엘르라는 이자벨 위페르가 출연하고 로보캅을 만들었던 폴 버호벤 감독이 만들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요 이런 묘사가 있어요. 첫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자벨 위페르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남자가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강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이 도구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냐면 식탁 위에 이 그릇들, 네. 정물들이 놓여 있거든요. 근데 그 정물들이 깨지는 묘사를 해줘요. 뭐냐면
정물로 있을 때는 이것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막 떨어지고 깨지면서 우리가 느꼈을 땐 뭔가 날카롭다, 위험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강간의 어떤 관계를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죽어있는 세포들을 일으키는 것. 그것의 어떤 이 목적이 그 SM이라든지 마조이즘이라든지 가학과 피학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 슌킨과 사스케가 이런 관계로 죽을 때까지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이런 관계에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분명히 중간에 그 관계가 끊어졌을 텐데 그렇겠죠. 맞아요. 예,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그 관계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식의 기괴해 보이는 남들이 보기엔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계속 네. 유지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는 이들의 관계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묘사들이 굉장히 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치통이 걸렸을 때 발을 뭐 볼에다 갖다 댄다 이런 묘사들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보통 이들 관계를 묘사할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묘사들도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소설이 발표된 게 1933년이잖아요. 그때 이 작품 나왔을 때 받았을 뭐 대중이라든지 사람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또 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도 뭔가 이렇게 좀 남다른 어떤 감들이 오잖아요. 네. 그런 게 오니까 1933년이라면 그 감이 더 컸을 텐데 그때 이제 이 받았을 대중들의 충격은 더 컸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많은 작가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왜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는지 또 이제 좀 알 수는 있는 거죠. 슌킨이 사스케를 어쨌든 좀 가학적으로 대하는데 그게 사스케가 여제자를 가르칠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분명히 슌킨이 사스케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와중에 슌킨이 누군가에게 테러를 당합니다. 예, 맞아요. 슌킨 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9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슌킨의 신음소리에 놀란 깨어난 사스케가 급히 방으로 달려가 서둘러 불을 켜보았지만 이미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누군가 덧문을 억지로 열고 슌킨의 침실로 숨어 들어가려 했으나 황급히 달려오는 사스케의 기척에 놀라 물건 하나 훔치지 못한 채 도망쳤던 것이다. 그런데 침입자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옆에 있던 쇠 주전자를 슌킨의 머릿개에 내던지고 도망쳤다. 뜨거운 물이 물보라처럼 사방에 흩날렸고 이로 인해 하얀 눈이라고 해도 무색할 만큼 탐스럽고 뽀얀 그녀의 뺨에 원망스러운 작은 화상 자국 하나가 남았다. 물론 상처는 옥의 티에 지나지 않았으니 원래 꽃같이 아름답고 옷과 같은 그녀의 용모는 변치 않았을 터였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슌킨은 매우 작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몹시 수치스럽게 여겼다. 결국에는 고급스러운 비단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루 종일 한 곳에 틀어박혀 도무지 사람 앞에 나서지 않았다. 비록 가까운 친척과 문화생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으니 이런저런 풍문과 억측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이라는 말인가. 그로부터 수십일이 지나 사스케 역시 백내장을 앓았고 순식간에 두 눈이 모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점차 눈앞이 희미해져 물건의 형태를 구별하기 어려워진 사스케는 손의 감각만으로 더듬거리며 슌킨 앞으로 가서 미친 듯이 기뻐하며 스승님, 소인 사스케, 실명했사옵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스승님의 상처는 못 보게 되었사옵니다. 참으로 좋은 시기에 실명하였나이다. 이는 필시 하늘의 뜻일 것이옵니다. 라고 외쳤다. 이 말을 들은 슌킨은 한동안 망연자실했다.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네. 슌킨 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사스케가 쓴 것으로 짐작되는 이 슌킨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거죠. 슌킨이 일종의 테러를 당한 거죠. 네, 얼굴에 그 뜨거운 이 물을 끼얹은 건데 그 작년에 이제 한국 영화 여교사 네. 중에 나왔던 대목하고도 이제 비슷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슌킨은 얼굴에 아무래도 화상 자국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슌킨은 그게 너무 싫은 거죠. 특히나 사스케가 그것을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스케는 이미 그 마음을 캐치하고
본인이 이제 눈이 안 보여지게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사람들, 지금 사스케도 물론 그렇지만 슌킨 같은 경우는 앞을 못 보는 9살 때부터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뭔가 상상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잖아요. 촉감과 그걸 이용한 상상으로. 그렇다면 슌킨이 갖는 어떤 감각의 세계는 아마 우리보다는 훨씬 더 깊고 넓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감각을. 근데 저는 사스케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됐을 때 굉장히 충실하긴 한데 사스케 역시도 아마 그 슌킨이 갖고 있는 상상 속의 그런 관념이라든지 그런 감각이라든지를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슌킨이 샤미센 연주를 할 때 보면 이 사스케 역시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샤미센으로 시작했지만 종국에는 슌킨이 보지 못하지만 감각으로 느끼는 것들의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스케도 그렇게 따라갔구나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슌킨이 테러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이 몇 가지로 짐작이 됩니다. 슌킨이 좀 잔혹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 폭력을 심하게 사용했다고 해요. 거기에 원한을 품은 문화생 중 한 명이 네. 이런 짓을 저질렀을 것이다. 맞아요. 뭐 이런 식의 추측을 그렇죠. 이 소설의 서술자는 하게 되는데요. 범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다만 아름다웠던 슌킨의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졌다. 예, 그건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충격을 받은 슌킨이 자기 주변에 아무도 못 오게 맞아요. 하는 그런 상황도 펼쳐졌다. 여기까지는 뭐 사실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사스케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계속 슌킨을 모셔야 하는데 얼굴을 계속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백내장에 걸렸다라고 나오지만 네. 실제로는 사스케가 자기 자신의 눈을 바늘로 찌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이 책의 표지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나무젓가락 같은 것들을 눈에 대고 망원경처럼 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슌킨의 얼굴이 예뻤던 얼굴에 화상이 생겼으니까 그걸 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눈을 해한 거죠. 그러니까 바늘로 눈을 찔렀다는 건데 이런 대목을 보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게 사스케는 계속해서 그 슌킨이 느끼고 감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경지를 따라가려고 하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필연적이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에 빠지면 네. 혹은 그 열정이 극에 다다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 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인간이 가진 그 심연의 깊이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보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하고 달라서 그 고통을 즐기는 어떤 그런 단계로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탐구해보고 알아가는 것도 인간을 또 한편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설은 또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이 소설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시각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남녀가 즐기는 촉각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이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서로를 잘 보고, 그러니까 시야가 넓잖아요. 근데 지금 슌킨이라든지 사스케 같은 경우는 시야를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촉각과 상상을 통해서 그 세계를 감각하고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탐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전 나중에 슌킨을 회고하는 사스케가 네. 스승님의 발은 내 뺨보다 부드러웠어. 네, 맞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왜 그렇게 촉각적인 얘기를 했을까? 그건 그 감각이 발달된 것이 시각이 아닌 촉각의 영역이었음을 맞아요. 이제 방증하는 그런 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촉각을 묘사하는 문장들이 너무 아름답죠. 아까 이 슌킨이 얼굴에 화상을 입을 때 그 묘사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뜨거운 물이 물보라처럼 사방에 흩날렸고 이로 인해 하얀 눈이라고 해도 무색할 만큼 탄스럽고 뽀얀 그녀의 뺨에 원망스러운 작은 화상 자국 하나가 남았다. 라고 하는 묘사가 그 상처가 직접적으로 묘사된다기보다는 그런 상처조차도 아름답게 감각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우리 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개인이 느끼는 좀 편차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여기서 드는 생각이 번역하시는 분들은 또 어땠을까 예. 예, 하는 느낌도 드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각주달기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 꼭 이렇게 맞춘 것처럼 대본이 있는 것처럼 네, 진행을 하네요. 네. 오늘은 슌킨 이야기의 옴기니이자 또 고려 사이버대 실용국어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연정 교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셔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낭만서점 진행하는 저는 허남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 쓰는 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각주달기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네네. 선생님께서 슌킨 이야기 또 대표 옴기니로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보니까 박연정 외 옮김이라고 돼 있어서 네네. 이제 뭔가 봤더니 일본 문학 번역반이라고 또 네네. 그분들의 성함도 적혀 있는데 이게 네네. 어떻게 옮긴 작업 방식인가요? 네. 제가 사실은 고려사이버대학교라고, 네, 사이버대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네. 네, 2003년부터 있었는데요. 우리 대학 학생들이 굉장히 그 능력도 좋고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같이 번역이라는 그 과정을 함께 좀 만끽해보자라고 해서 네.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요번이 사실은 4번째 다른 학생들로 사기 번역반과 같이 한 작업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네네. 자영업 어디 회사 재직 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맞습니다. 네. 네네. 이게 뭘까 궁금했는데 그런 네네. 사정이 있었군요. 네네. 거의 7년 정도 걸려서 작업을 같이 했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다 외우고 있을 정도가 아닐까 문장을. 네. 그럼 이번에 이제 그 슌킨 이야기를 네.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슌킨 이야기를 번역을 하시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받으신 인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 여쭤볼게요. 네. 그 슌킨 이야기는 저희가 그 문장에 뭐 구두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었지만 네. 사실은 원문 자체에는 그런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의 그 고유한 어떤 고전어, 네. 그 아름다운 아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표현들이나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려하고 우아함이 있는데요. 네네. 그걸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그 슌킨이라는 인물과 사스케라는 인물, 네. 그리고 7연금으로 표현했는데 일본 고전 음악의 어떤 그 느낌까지도 리듬감으로 살려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네. 같이 이 작업을 하시면서 일본 문학 번역반원들의 반응이 네. 어땠을까 또 궁금해요.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슌킨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네. 주인과 어떤 하인,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의 입장에서 남녀의 입장에서 네. 이거 조금 변태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네네. 그 어떤 고귀하고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세계, 네네. 다이자키 주이치로가 항상 추구했던 그 절대미의 네. 세계를 느꼈던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고전의 그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어떻게 보면 장인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규제나 그 다음에 제도 네. 이런 것들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른 시각들로 작품을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들에 네네.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좀 제각각이었던 네.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작품 슌킨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 주니치로의 이 작품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소개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네네. 이 작품이 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그 한국에서는 네. 저는 이 다니자키 주이치로가 저는 그냥 그 스토리텔링 네네. 정말 스토리텔링의 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진폭을 가진 거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의 손을 거치면 모든 것이 경이로운 스토리로 탄생하는
그런데 더구나 그 표현 자체가 네. 그 한국어로 옮기기 정말 어려운 그 울림과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떨림까지도 표현해내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 네네. 죽을 때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한 작가. 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아마, 그, 여러 가지 소재와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아마 독자분들도 그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끝없는 진폭을 가진 스토리텔링의 작가. 네. 라고 판단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뭐 탄미주의, 또 예술 지상주의, 예, 악마주의 등을 꼽으셨는데요. 네네. 일본 내에서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활동할 때 사실 이 호불호가 굉장히 뚜렷했던 작가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 지금 다니자키 주니치로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좀 네. 궁금합니다. 일본 내일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소설이라는 것이 사소설이나 아니면 자연주의 작가들을 그려내는 어떤 그 구도를 만들어내지 않고 스스로 작가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니자키 주니치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허구성이라든가 네. 악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순수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색채를 거의 빼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평생 어떤 하나의 줄기만을 가져온 그 대작가, 대문호의 어떤 그 부분을 비판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사생활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마 다니자키 주니치로를 일본 문학에서 그 정도로 큰 족적을 남긴 작가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다들 부정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이 슌킨 이야기 네네. 하나만 가지고 다니자키 주니치로 작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슌킨 이야기를 좀 알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좀 어떤 작품을 읽는 게 좋을지, 또 교수님이 혹시 추천할 만한 이 주니치로의 작품이 있을까요? 그 세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세설. 네. 네, 세설.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그 사실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고전미로의 회귀인데요. 네. 세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좀 길기는 합니다. 길기는 한데 네. 일본의 가장 아름다운 고전문학 작품 겐지모노가타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그것을 근대화하여서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시각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조금 재편성하거나 그 구조를 취해오면서 쓴 작품이 있는데요. 네네. 정말 대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민음사에서도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치광이 노인 일기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텐. 네, 치인의 사랑은 그 전작품이고요. 미친 노인의 일기. 예. 네, 아마 그렇게 출간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어로는 후텐 노진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작품이 그 다이자키 주니치로의 정말 탄미의 어떤 그 미친 노인이라는 입장, 그러니까 탄미에 일관되어 온 어떤 주인공이 노인인데요. 네. 그 사람의 어떤 그 미를 탐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 있어서 다니자키의 어떤 모습과 좀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가볍게 보신다면 미치광이 노인의 얘기고요. 네. 조금 무겁게 보신다면 세설을 추천합니다. 네. 앞으로 선생님께서 또 계속 번역 작업 이어 나가실 텐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제가 이번 작품은 제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학생들을 참가시킨 작업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작품들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 조금 묵직한 근대 문학 작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리시마 타케오라든가 이런 작가들의 그 작품들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슌킨 이야기도 그렇고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 작가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면서요. 좀 이 각주달기 마칠까 합니다. 네네. 다른 무엇보다도 사르트르가 노벨문학상을 이제 거부한 유일한 작가인데요. 네. 사르트르가 일본 하네다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첫 마디가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묘지로 가자였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은
다니자키 주니치로는 서구에 더 알려진 작가입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근데 60년 정도 동안 그 아름다움을 추구한 그 작가의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네. 여러분들께서 좀 맛보셨으면 네. 이것이 이제 일본의 어떤 아름다움과 맞닿아 있구나를 네네. 느끼셨으면 하는 부분이 큽니다. 이번에 일러스트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표지도 아름답게. 네,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쁘실 네네. 텐데 이렇게 작잘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각주달기 진행해 봤는데요. 네. 헌황평론가님 어떠셨나요? 제가요. 아까 이제 교수님이 사르트르 얘기했잖아요. 음. 그렇다면 다음에 일본에 가게 될 땐 네. 사르트르로 빙의해서 가야 되겠다. 가서 이제 먼저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무덤부터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오, 진짜로 그러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네. 네, 그래야지 저도 좀 그 위인의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있고, 네. 슌킨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 작가를 처음 이제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좀 더 읽고 싶다. 그리고 추천을 또 해주셨잖아요. 음. 세설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좀 깊이 좀 접근해 볼까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슌킨 이야기 구입을 하면서 네. 그 외에 다니자키 주니치로 작가의 뭐 다른 작품들 네네. 또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도 따로 한번 읽어보고요. 네. 혹시 또 낭만 서점에서 기회가 된다면 네. 다른 작품 네.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셨으면요. 제가 슬쩍 있다가. 알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스케와 슌킨의 두 사람의 관계 기괴하지 않나요?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아름답네요. 네, 종합하면 아름다운 기괴함.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또 어떠셨는지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헌황평론가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무섭네요. 네. 아니 뭐 무섭다기보다 네. 헌황평론가님은 포르노와 예술의 차이를 네. 어떻게 좀 두고 있으세요? 사실은 포르노 같은 경우는 인간이 도구로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심리라는 것이 없이 단순하게 그냥 그 행위만을 위해서 존재를 하죠. 하지만 거기에 인물의 심리가 있고 인물의 목적이 있고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이제 예술의 어떤 차원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게 또 가고 있는 게 지금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럼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이런 작품들은 네. 헌황평론가님이 보기에는 네. 역시 예술 쪽에 그쵸. 가깝다고 제가 보시는 거죠? 감히 이 작품을 포르노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감히 저 따위가.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작품들이 지금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슌킨 이야기도 있지만 뭐 아까 묘사한 대로 엘르라는 작품도 있었고 또 묘사한 또 위플래시 같은 작품도 있었고 사실 영화나 이렇게 예술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작품들이 일종의 문제작이라는 표제를 달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 사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적인 상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 딱 막아놓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 촉각이 중요한 심미안에 있는 예술가들은 그 선을 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슌킨 이야기 같은 책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33년 작품인데 지금 봐도 이 사회에서 굉장히 좀 뭔가 새로운 어떤 면모들을 주고 있으니까요. 대단한 거죠. 저는 소설이나 영화가 꼭 1층의 세계만을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소설들은 지상에 있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생활적인 면을 재현할 수도 있겠죠. 와. 네. 하지만 어떤 소설들은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 아니면 깊이를 알 수 없는 저 밑바닥의 근원들을 재현하고 또 설명하려는 작품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와, 멋있네요. 네. 1층만 다룰 필요는 없다. 네. 다니자키 주니치로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인간이 갖는 무의식, 특히 그건 성이라는 것과 관련이 돼 있겠죠. 그걸 지속적으로 탐구하려고 했던 결국 그래서
소설의 장인이 됐던 사람이라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멋있네요. 근데 저는 1층도 좋고 지하층도 좋지만 한번 높은 꼭대기층까지 한번 올라가고 싶은 뭔가 성공의 욕망 같은 것들이 생각나네요. 네. 그 성공의 욕망을 다룬 작품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대중문학의 네. 예, 구도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대중 친화적이면서 얄팍하죠? 아니요. 예, 보통 재벌이나 네. 뭐 이런 상류의 어떤 예, 네. 면모를 좀 피상적으로 다루는 작품들. 맞아요. 예, 는 저는 좀 허공에 떠 있는 네.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책들은 보고 있으면 보통 한 반지하 작품들을 반지하. 굉장히 적절한 반지하의 것 같아요. 작품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뭔가 네. 1층에 걸쳐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지하에 걸쳐도 있는 듯한. 네. 하나 했나요? 네. 자, 그럼 허나홍 평론가님의 한 줄평 네. 들어보겠습니다. 고통으로 살아있음을 감각하다. 음. 네. 라고 저는 평해봤습니다. 네. 네. 아까 이 작품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던 네. 예, 고통을 통한 네. 생애 감각, 음. 예, 그걸 언급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통이다라고 할 때는 아프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음. 여기 나오는 이제 인물들 슌킨이라든지 사스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아프다를 넘어선 어떤 다른 감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한번 지금의 한 줄평을 해봤고요. 허위 평론가님의 한 줄평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준비한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죽음 안에서까지 삶을 예찬하는 에로티즘의 정수. 아, 하기 전에 미리 좀 알려주세요. 제가 미리 하게. 네. 네. 이 죽음 안에서까지 삶을 예찬한다라고 네. 하는 이 문장은요, 이 조르주 바타이유라고 하는 네.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쓴 에로티즘이란 책이 있습니다. 네네. 예, 여기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건 조한경 선생이 원래 번역을 했는데 네네. 죽음 안에서까지 삶을 예찬한다라고 하는 건 최정우 선생의 예, 번역을 제가 좀 따왔습니다. 네. 이 죽음 안에서까지 삶을 예찬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문장이 에로티즘의 핵심이라는데 예, 상당히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계속 연동시키는 네네. 그 정점이 저는 그 에로스. 아, 그렇군요. 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걸 다니자키 주니치로는 계속 어떤 소설에서든 언급을 해요. 네네. 그리고 이 에로티즘을 쓴 조르주 바타이유가 이런 문장을 쓰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에로티즘이 동물의 성행위와 다르다면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내적 삶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인간의 에로티즘은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인간의 의식 내부의 어떤 것이다. 아, 예. 네. 저는 이 문장이 다니자키의 문학 세계를 굉장히 적절하게 해명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허위 평론가님이 이제 죽음과 삶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슌킨 이야기의 구조 자체도 이미 죽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묘지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 화자가 이 묘지에 있는 슌킨과 사스케의 삶을 다시금 살아있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묘지에서 끝나는데 그 얘기는 다시 묘지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삶은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구조적인 순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너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삶의 어떤 연동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에로스 예, 바로 그의 이야기겠죠.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슌킨 이야기 저희가 오늘 다뤄봤는데요. 네. 사실 다니자키 주니치로 문학 가운데는 상당히 온건한 작품입니다. 사실은 그때 막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작품을 하면서 치인의 사랑을 할까? 하면서 근데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정해진 게 슌킨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 다니자키 주니치로 저같이 입문하는 사람에 있어가지고는 이 슌킨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떤 좋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희는 맛보기만 보여드렸을 뿐 네.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그리는 이 에로티즘의 세계는 넓고도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낭만서점 158회 슌킨 이야기에 대한 이 허위평론가님이 제목을 정했는데 그 제목이 이제 인용구였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 그분의 발은 내 뺨보다 부드러웠어.
이거든요. 딱 보면 이제 그 주니치로의 어떤 정수 같은 문장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것을 딱 캐치를 했는데 이것만 딱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에로틱한가? 라고 하지만 그 에로틱한 감각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세계를 다루는 게 이 작품이니까요. 그 점에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낭만서점 158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아까 이제 댓글을 통해서 잠깐 예고도 해드렸는데요. 이언 맥큐언의 솔라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